안녕하십니까. 가맹거래소 민법 김지원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다가 이렇게 획득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민법을 갖다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의 구성 부분은 크게 시험 범위를 갖다가 나눠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법 총칙. 자,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법.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민법의 구성은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 채권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법 분야에서 친족과 상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가맹거래사는요, 가족법 분야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칙에서 모두 17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보통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법은요, 17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모두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문항수가 많은 부분을 갖다가 집중 공략을 하셔야 돼요. 민법 총칙도 전범위가 되고 물권법도 전범위가 되는데요. 전범위에서 17개가 나오면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 공략하시는 것이지 물권법을 갖다가 집중 공략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채권법도 17문제가 나오는데요. 채권법은요, 채권 총칙하고 채권 강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채권 강론 파트에서 계약법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위주로 우리가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암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 법률 용어의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법조문을 갖다가 교과서 내용을 따라 잘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요, 판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정리를 갖다 하시게 되면 아무리 점수를 따라 못 받아도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갖다가 제대로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요, 교과서의 내용을 갖다가 숙지를 갖다가 하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물론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아무리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을 따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맹거래소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적어도 기본 강의를 갖다가 귀로 3번 정도는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교재를 갖다 보시게 되면 제1편 민법 총칙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3쪽을 보시면 제1편 민법 총칙 가운데서 민법 통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민법 총칙 이렇게 되는데요. 이 총칙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이 민법 총칙인데 일단 우리는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인이라고 그래요. 일반인. 그래서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죠.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는 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따라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민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생활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가족이 보이죠. 가족이 보이게 되고, 그 가족들이 하루를 갖다가 생활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이 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재산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관계는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재산적 계약관계를 갖다가 저지를 수가 있고, 자신한테 불리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재산적 계약관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계는 어떤 게 있냐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관계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관계고, 이 경제적 이익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관계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물권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요, 계약을 통해서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물권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자, 그래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 물건은요, 토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계가 될 수가 있고, 카메라가 될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토지 건물을 갖다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고, 시계, 카메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갖고 있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다가 우리는 물권이라는 말로 표시하는 겁니다. 물권,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 다음에요, 여기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죠. 채권. 이 채권은요, 특정인 갑이 상대방 특정인을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당신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그 계약상 행위를 갖다 나한테 해줘요 라고 상대방한테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알았어요, 내가 해드릴게. 요게 바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먼저 제한한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제한한 사실에 대해서 뒤늦게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갑이 갖고 있다, 건물을. 이걸 갖다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팔겠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갖다가 5억 원을 갖다가 주시면 제가 팔 테니까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5억 원을 갖다가 나한테 주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까 을 당신이 사세요. 그러면 이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네, 가격이 맞고 내 물건이, 그 물건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살게요. 라고 나중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걸 승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약속대로 대금 5억 원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은요, 대금 지급이 끝났다고 한다면 대금 지급이 끝났으니까 약속대로 소유권 넘겨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요, 가족관계가 있어요. 가족관계. 이 가족관계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가족은 누가 가족이 되느냐? 우리는요, 대한민국 민족은 한민족이고 배달민족이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족이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다 지나다니면서 아무나 뒤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걸 갖다가 허그를 한다 아니면 포옹을 한다 그러면 교도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건 간단한 거예요. 혼인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혼인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혼인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결정되는 걸 우리는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족. 그래서 혼인관계가 있어야 돼요. 혼인관계가 있어야지만 가족이 결정이 되고,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결정이 되고, 그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갖다가 남겨진 사람들이 받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있게 되면 살아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넘겨받는 관계, 이걸 갖다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 자, 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인데,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는 크게 보신 것처럼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이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든 원칙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를 갖다가 모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적용되는 모든 법원칙을 갖다가 뽑아놓은 걸 갖다 우리는 총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규칙을 갖다가 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의 모든 원칙을 갖다 우리는 총칙이라고 하고, 이 총칙을 갖다 우리는 제1편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1편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계에서 물권하고 채권이 있잖아요. 이 물권하고 채권을 갖다가 우리는 물권을 갖다가 민법 제2편이라고 하고,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민법 제3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 친족을 갖다가 4편이라고 하고, 상속을 갖다가 5편이라고 해서, 이때 우리 민법의 구성은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 5개의 편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총 5개의 편. 그래서 5개 편으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은 총칙에서 17개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 채권 계약법에서 17개 나오니까 2개 위주로 정리하시고 물권은 중요한 거 위주로 읽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민법 총칙은요,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원칙이니까 말 그대로 재산관계, 가족관계 전부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겠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공통원칙으로 뽑아놨지만 재산관계는 민법 총칙 규정을 전부 다 적용합니다. 전부 다 적용을 한다. 전부 적용이 되고, 그러나 여기 가족법 관계는요, 총칙 규정을 전부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적용하게 됩니다. 일부.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요, 이 재산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합리성이 지배가 되고, 손해가 나면 계약관계라든가 이러한 재산관계를 갖다가 저지르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이득이 되면 재산적 이익관계를 따 맺는 것이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재산적 이익관계를 따가 맺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산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따가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 총칙 규정을 따가 물권과 채권에 전부 다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족관계는요,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관계는 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나면 가족이 아니고 손해가 없으면 가족이다, 이런 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는 총칙 규정을 따라 일부만 적용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민법 통칙 민법 제1장 서론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민법 제1절 민법의 의를 따라 보시게 되면 민법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민법이란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자기가 원하면 저지르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사적 자체의 원리가 지배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되는 겁니다. 사법. 그래서 우리가 사적 자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와 있어요. 사적 자체는 뭐예요? 사적 자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하고 자기가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자기가 원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국가에서 강요되지 않는 사적 자치가 지배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 그 다음에 계약관계,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했을 때 그분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자치가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민법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민법은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일반법. 일반법은요, 반대가 되는 개념이 바로 특별법이죠.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특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법은요,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왜 구별을 하느냐? 일반법은 일반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제한이 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특별법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게 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반법으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민법이고, 그 다음에요, 민법은 사적 자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사법으로서의 성질을 갖죠. 사법으로서. 그러나 이때 민법은 공법으로서의 성질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지 공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사법관계는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거죠. 그러나 공법관계는요, 이거는 사적 자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법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법으로서의 사법이 있는 거예요. 민법으로서의 사법. 그러나 상법도 사법인데 이때 상법은요, 상인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인. 이때 상인은 누구냐? 상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각종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은 상법에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요, 이윤을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돈을 노리는 집단들이죠. 경제적 이익을 다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러한 상인들하고 계약을 갖다 잘못하게 되면 손해를 갖다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을 갖다가 위해서 특별법으로서 상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상법. 따라서 민법에도 조문이 있고 상법에도 조문이 있어 두 개의 법이 충돌이 돼버리면 그때는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사법인 상법을 갖다가 적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확인해주는 실체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서 민법은 실현해주는 절차법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민법의 역할은요, 당사자 법률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지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쉽게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자신의 건물을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요 매수인한테 팔 테니까 사세요. 둘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매매 계약을 딱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돈 내놔죠.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반면에 돈을 갖다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의무가 존재하겠죠.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도인은 대금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그 권리를 딱 이전해주는 권리 이전이라든가 물건의 인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 그래서 매도인은 권리도 갖고 있고 의무도 갖고 있죠. 반면에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도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돈 다 줬다고 한다면 재산권 이전을 갖다가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확인해 주는 것이 실체법의 역할입니다. 근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갖다가 전액을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매도인이 약속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해 주지 않으면 이때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요 을이라고 한 요 매수인이 당신한테 계약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신한테 돈 다 줬는데 왜 권리를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을 통해서 당사자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죠.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가서 해결을 해가지고 힘센 놈이 모든 걸 갖다 다 가져가게 되면 힘 약한 사람은요,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 아무리 열받고 화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원에 가서 국가구제, 소송 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병이라고 하는 법원 판사한테 찾아가서 판사님 이러한 사실이 있고 나는 권리를 갖다가 좀 보호받아야 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내 권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 병이라고 하는 법원 판사가요, 두 사람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딱 확인한 다음에 이 권리를 갖다가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현시켜주는 법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실현시켜주는 법은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죠. 민사소송법. 그래서 민소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고 실체법은 민법으로서 권리와 의무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3쪽에 양괄호 1번에 민법은 사법이고 공법이 아니다. 그다음에 박스 밑에 보면 민법은 일반 사법이고 특별 사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민법은 실체법이지 절차법이 아니다. 요 세 가지 지문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운데 보시면 핵심 정리에 자, 1번 사법상 권리 침해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게 되고 공법상 권리 침해는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우월적 지위에서 공무원 파면이 있게 되면 이때에는 공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그 파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갖다가 구매를 한다, 물건을 갖다가 빌려준다, 물건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 사경제의 주체로서 매매를 했다, 임대차를 했다. 이러한 행위를 딱 하게 되면 그때는 공법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사법관계가 적용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쪽에 보면, 자, 2번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간혹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는데요. 민법의 개념을 갖다가 잡는 거죠. 민법의 개념. 그래서 이 민법의 개념을 갖다 잡게 되는데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보시게 되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다. 그 다음에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형식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절차 요건을 갖춘 좁은 의미란 뜻이에요. 좁은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 글자 그 자체가 민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법을 갖다가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법들 가운데서 이름 그 자체가 민법으로 붙어 있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민법을 말하고 이거는 명칭 그 자체, 명칭, 이름 그 자체가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법은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일본 놈들에 의한 강제 점령이 있어서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나라입니다. 해방된 거는 참 좋았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법이 없어서 독일에서 전부 다 법의 뼈대를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총 5개의 편으로서 민족,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나눠져 있고 이걸 그대로 뼈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고 나서 58년도 2월 22일 날 471호째의 법으로서 민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글자 그대로 이름 그 자체가 민법으로 붙어 있는 법은 대한민국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헌법도 하나밖에 없죠. 상법도 하나밖에 없죠. 행정법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 실질적이다 이런 말이 이제 잘 나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넓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넓은 개념. 넓은 의미 민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 민법은요, 민법전 말고도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 말고도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법들이 있죠.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법들. 그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법들도 민법과 똑같이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민법에다가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민사 관련 법규에서 상법을 빼주는 거예요. 모든 민사 관련 법규에서 상법이라든가 기타 상사특별법 그 자체를 갖다가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과 같은 공법 그 자체, 공법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걸 빼준 걸 갖다가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모든 민사 관련 법규에서 상법이라든가 상사특별법이라든가 공법 그 자체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 단순하게 다음 보기 가운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세요 그러면 상법을 제외해야 되고 회사법이라든가 어음수표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실질적인 민법이 뭐가 들어가냐? 당연히 민법전 들어가겠죠. 민법이라는 법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사특별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부속법률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 중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외가 되는 건데요. 공법 중에서 민사 관련 공법이 따로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관할관청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으면 요 매매계약은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된다는 법, 농지법이라든가 특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법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이니까 공법 가운데서 일반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요 공법은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일반인들이요, 생활을 통해서 반복되는 행위, 관행을 만들어 놓고 그 관행을 갖다가 법이니까 지킵시다라고 해서 일반 구성원들이 생활을 통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 관련 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이 관습법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식대로 합시다. 이 상식을 갖다가 우리는 어려운 말로 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법 그 자체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사법이니까 일반사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법 제외, 그다음에 회사법 제외, 어음수표법 제외, 공법 그 자체로서 형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일반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실현시켜주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그러면 안 돼요. 판결을 통해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사람 채무자가 의무를 갖다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 승소한 사람이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을 파묻어 버린 다음에 권리 실현하는 거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채무자가 이행이 없다고 한다면 집달관 데려가서 국가가 정해놓은 절차에서 강제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공법이 되는 것이지 사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같은 공법 그 자체는 제외가 되는 거죠. 제외가 된다. 자, 해서 어려운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놓으시고요. 박스에 보시면 핵심 지문 정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요, 이름 그 자체가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이니까.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민법전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예요? 넓은 개념이니까 민법전 말고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범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번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민법전에는 일반인들의 가족관계라든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규정만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형법전에 가거나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으로 가야 될 조문들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단체를 말합니다. 이 단체의 대표자를 이사라고 하고 이 단체의 이사를 갖다가 감독하는 기관을 감사라고 하는데 이때 이사라든가 감사가 법인의 재산을 갖다가 빼돌려 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겠죠. 그 벌 받는 건 형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법 규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규정, 벌칙 규정이 민법에 들어온 조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채권이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 강제이행은 강제실현이죠. 강제실현을 하는 것은요, 이거는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규정이 민법에 잘못 들어온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보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상법이라든가 기타 특별사법으로서, 그 다음에 공법으로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제외가 된다. 그러나 공법 그 자체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법 규정 가운데 민사 관련 규정, 여기 민사 관련 규정은요, 공법 규정 가운데서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공법 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민법의 법원 나와 있죠. 자,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제2절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자, 민법 제2절 민법 법원입니다. 자, 이 민법의 법원 서론법대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민법 제2절에 보게 되면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원. 민법 제1조죠. 민법 제1조 규정인데요. 민법 제1조는 자,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재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4쪽에 보시면 2번 박스를 보시면 민법의 법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조문도 자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니까 이때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을 안 쓴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그때는 재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조리에 의하게 되는 겁니다. 조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관계가 있어요. 법률관계. 그래서 둘이 이렇게 계약관계가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계약을 체결한 갑과 을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있게 되면 그 분쟁은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국가가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국가가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법원 판사한테 가서
판사님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분쟁 요것 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줘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법원의 판사는요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법으로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사람이 계약 관계가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분쟁 소송을 또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요 법을 갖다가 통해서 두 사람의 분쟁을 해결하게 되고, 그럴 때 요 병이라고 하는 법원 판사가 법원이 사용하는, 법원이 두 사람 분쟁을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요 적용할 수 있는 요 적용 법규를 따르는 뭐라고 하느냐, 요걸 법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법원. 그래서 이 법원이라고 하는 건요 판사가 근무를 갖다 해가지고 땅땅땅 뚫겨가지고 판결문 작성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의 법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민법의 법원은요 두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두 사람의 분쟁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의 종류를 갖다 우리는 법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걸 또 우리는 민사에 관하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때 판사는 법을 갖다가 쓰게 되고,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관습법을 갖다가 쓰게 되고, 그 관습법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리로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판사가 사용하는 법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법률, 관습법, 조리.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법률, 관습법, 조리가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이고, 법률, 관습법, 조리는 법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긴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가 요게 법이 되는 거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말고 법이 되는 건요 뭐가 있느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요. 여기는 판례 그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죠. 판례 그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이 됐던, 대법원 판결이 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던 판례 그 자체는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민법 1조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같은 판례라고 하더라도 급이 다른 판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헌재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 헌재 판결이라든가 헌재 결정례 이렇게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은요, 그 헌법보다 밑에는 민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다른 하위법을 갖다가 개정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헌재 판결은 민법을 개정, 폐지, 삭제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으니까 민사에 관한 헌재 판결은 예외적으로 법이 되는 거예요. 법.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건요, 당사자가 분쟁 관계가 있을 때 법원의 판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요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재판을 해줘야 돼요. 법대로 재판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갑과 을 두 사람이 법원에서 소송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가 사용하는, 법원의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의 종류를 뭐라고 한다? 그걸 법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법원. 그래서 법원을 갖다가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법. 누가 쓰는 법? 판사가 써먹는 법. 그래서 판사가 적용하는 법을 법원이라고 하고, 그 법원에는 1조에 3가지가 있다. 법률, 관습법, 조리. 요것이 법이고 이거 말고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법이 아니고 고등법원 판결도 법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만 법으로서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여기 이 법률, 관습법, 조리는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과 을 당사자가요, 그래 우리 민법 제1조에는 법률, 관습법, 조리로서 분쟁할 때 해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특약을 했다 맺어서 조리로서 먼저 해결하겠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자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민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명칭 그대로 기억을 하시고 요 적용 순서도 그대로 기억을 하시고, 이 민법의 법원은 공통원칙입니다. 재산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강행 규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함부로 당사자가 이 법의 내용을 따가 바꾸는, 특약을 붙이는 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법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법률은 그럼 어떤 법률을 말하느냐? 이 법률은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글자로 된 성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성문법.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성문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문법 그럼 뭐요? 글자로 인쇄가 된 거예요. 인쇄가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인쇄가 돼가지고 찾아보면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로 만들어진 게 성문법이고, 글자로 만들어지지 않고 인쇄된 책자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불문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법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성문법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고, 여기 글자 아닌 법으로서 관습법하고 조리는요, 어디까지나 글자가 없을 때 쓰기 때문에 관습법은 무조건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는요, 글자로 된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쓰기 때문에 글자로 된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 자체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문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글자로 된 이 성문법은요, 실질적 의미의 성문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시키는 국회 재정법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만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않은 각종 명령이라든가 각종 규칙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와 같은 거, 이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각종 민법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죠.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문법 우선원칙, 글자로 된 법을 말하는데, 이때 글자로 된 성문법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국회 재정법뿐만이 아니고 국회에서 만들지 않은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명령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위임 명령도 포함이 되고, 행정 명령도 포함이 되고, 일반 명령도 포함이 되고, 각부 장관 부령, 국무총리령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규칙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 규칙입니다. 이 대법원은요, 등기 사무를 갖다가 관리하게 되는데, 이 등기 관련 규칙이라든가 대법원 예규와 같은 거, 이러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전부 다 법원의 판사가 분쟁 해결을 해서 써먹을 수 있는 법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약이라고 하는 거, 이 조약은요, 국가와 국가가 약속한 거죠. 그래서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사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사국이 아닐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법으로 지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체결했다. 우리는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약했다. 역시 끼어들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갖다가 맺고 국회에서 정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된다, 법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일반 조약이라든가 일반 법규는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조례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조례를 갖다 우리는 자치법규라는 말을 씁니다. 자치법규.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각종 성문법을 갖다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자치법규 조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조례. 그래서 조리하고 조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조례는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인데 조리는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불문법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거기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성문법이니까 국회에서 만든 국회 재정법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쪽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 5쪽에 보시게 되면, 자, 양괄호 2번에 보면 관습법 나오죠. 이 관습법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 법원, 지금 설명드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습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어지는 2교시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